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먹고 있는 빵에 대한 놀랍고도 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디저트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그 빵 한 조각 속에 사실은 수천 년의 역사, 종교, 과학, 철학, 심지어 정치까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밀가루 음식인 줄로만 알았던 빵의 심오한 세계를 깊고도 넓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빵의 기원은 우연한 실수? 약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연히 물에 젖은 곡물이 발효되어 처음에 빵이 태어났다는 가설. 최초의 빵은 지금의 발효빵이 아닌 단순한 플랫브레드 형태. 불에 구운 곡물 반죽. 인류가 최초로 조리라는 개념을 식품에 적용한 사례 중 하나. 고대 이집트에서는 빵 반죽을 뜨거운 돌에 굽고 이후 효모를 자연에서 얻어 발효시키는 방법까지 발전. 2. 빵과 종교의 신비한 연결. 기독교의 성찬식에서의 빵은 예수의 몸을 의미해. 유대교의 무교병은 이집트 탈출기와 연결. 이슬람에서도 빵은 알라의 선물로 여겨지며 음식 낭비 금지의 상징. 힌두교의 재래식에도 등장하는 빵의 형태.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잇는 매개체였음. 3. 빵으로 인해 일어난 혁명과 전쟁. 1789년 프랑스 혁명은 빵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말은 사실일까? 중세 유럽 빵의 소유는 곧 계급의 상징이었다. 소장농은 거칠고 검은 빵, 귀족은 하얀 밀가루로 만든 정제된 빵. 현대에도 비슷한 건강빵 대 고급 빵이라는 이중 코드 존재. 4. 빵 속의 과학. 발효는 생명이다. 효모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발효 과정은 작은 생태계 운영. 이산화탄소가 빵을 부풀게 만들고 그 안에서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남. 천연 발효종은 지역의 공기, 환경, 기후가 담긴 먹는 테루아르. 발효 시간, 온도, 밀가루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과 질감 형성. 그래서 장인의 빵은 예술로 취급됨. 5. 나라별 이색적인 빵 문화. 에티오피아, 인제라. 발효한 테프 곡물 팬케이크. 인도, 난과 차파티. 불 없이 구워내는 화덕빵. 일본, 앙빵 멜론빵. 서양의 빵에 동양의 감성을 입힘. 한국, 단팥빵 소보로빵. 해방 후 밀가루 원조와 함께 급속 성장한 빵 문화. 러시아, 까만 브레드. 검정색 호밀빵의 자부심. 6. 빵이 인간의 뇌를 진화시켰다. 탄수화물은 뇌의 주된 에너지 공급원. 빵의 등장과 곡물 재배는 인간의 정착생활, 도시화, 두뇌 발달을 가능케 함. 농경혁명 이후 사회 시스템의 형성도 빵과 밀접. 7. 글루텐 프리 열풍의 이면. 글루텐은 단백질 복합체로 일부에게는 소화장애 유발.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문제 없음에도 글루텐 공포 확산. 글루텐 프리 시장은 20년 만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 건강 트렌드가 때론 음식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낳기도. 8. 미래의 빵. 실험실에서 구워낸다. 3D 프린터로 만든 빵, 인공 단백질 빵, 곤충 가루를 넣은 지속 가능한 빵. 나사도 우주 비행사를 위한 장기 저장용 빵 대체품 개발 중. AI가 조리법까지 설계하는 시대. 빵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진화하는 음식.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처럼 빵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과 신앙, 과학과 미래까지 담고 있는 음식입니다. 다음에 빵을 드실 때는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무시당했던 동물, 바로 참새입니다. 우리 집 창틀에도 전봇대 위에도 공원 벤치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작은 새. 하지만 여러분,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참새가 사실은 도시 생존의 천재이자 역사적으로 가장 인간과 밀접한 야생 동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참새의 생태, 진화, 사회성, 문화적 상징, 그리고 인간과의 복잡한 관계까지 절대 평범하지 않은 참새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참새의 기원. 인류 곁에 있던 최초의 야생 조류. 참새는 원래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종. 약 1만 년 전 농경 시작과 함께 인간 근처에서 곡식을 훔쳐먹으며 적응. 집참새는 인간이 만든 곡물 저장소와 건축물 덕에 퍼짐.
철저히 인간과 공생하며 진화한 대표적 종. 2. 도시 생태계의 숨은 지배자. 참새는 도시에 적응한 극소수의 조류. 고양이, 비둘기, 까치, 사람 사이에서 은밀하게 살아남는 전략 구사.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나 버스 정류장의 틈까지도 둥지로 활용. 인간이 만든 구조물을 완벽히 이용하는 건축의 달인. 3. 참새의 사회성. 작지만 복잡한 커뮤니티. 참새는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며 의사소통 능력과 계급 구조 존재. 싸울 때 나는 소리는 단순한 짹짹이 아니라 감정 전달과 위계 표현. 참새의 울음소리는 지역마다 다른 방언이 있음. 4. 먹이 선택의 천재성. 원래는 곡식 위주였지만 도시에서는 햄버거, 빵 부스러기, 감자튀김까지 섭취. 인간의 음식 변화에 따라 소화기관까지 진화 중.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플라스틱을 소화 시도하는 사례도 발견. 5. 인간에게 존경받던 시절. 고대 중국과 그리스에서 참새는 부지런함과 지혜의 상징. 중세 유럽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이끄는 안내자로 여겨짐. 조선시대에도 참새는 시와 그림에서 삶의 풍요와 안정을 뜻함. 6. 박멸당한 새. 인류의 오만. 1958년 중국 마오쩌둥의 참새 박멸 캠페인. 참새가 곡식을 훔쳐먹는다고 하여 전국적 학살. 수억 마리 사망. 결과는 해충 대량 번식, 곡물 생산량 폭락, 대기근 발생. 인간의 생태계 개입이 불러온 재앙의 대표 사례. 7. 참새의 위기. 지금은 사라지는 중. 유럽과 한국 등지에서 참새 개체수 급감. 원인 고층 건물 증가, 곡물 쓰레기 감소, 고양이 개체수 증가, 대기 오염. 특히 도심의 소음갑이 공해로 인해 짝짓기 실패율 증가. 도시에 가장 잘 적응한 듯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도시에 가장 취약. 8. 참새를 지키는 작은 행동들. 창틀에 작은 물그릇이나 씨앗 두기. 인공둥지 설치 캠페인. 도시 조명 줄이기. 새친화적 건축물 디자인 도입 사례 소개. 참새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만든 도시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는 시작.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참새는 그냥 작고 흔한 새가 아니라 인간 문명과 함께 진화해온 특별한 생명체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작은 존재 속에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과 인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 오늘 새롭게 느끼셨을 거예요. 작은 생명 하나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가 있다는 것, 참새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닷속에 감춰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물이라고 하면 금은보화, 보물선, 혹은 해적을 떠올리지만 사실 바닷속 보물에는 상상도 못할 미스터리와 저주,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째서 어떤 보물선은 발견되자마자 탐사원들이 죽어나갔을까요? 왜 어떤 유물은 만지기만 해도 불운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돌까요? 그리고 수천 년 전의 금괴가 현대기술로도 복제할 수 없다는 진실 믿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 심해에서 건져올린 보물과 저주의 이야기 4가지를 중심으로 바다 밑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1. 플로리다 해안의 아토차호. 끝없이 죽어간 보물 사냥꾼들. 1622년 스페인 제국의 황금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금과 은을 싣고 유럽으로 향하던 보물선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아토차. 금괴, 은하, 보석, 진주 등 당시로서는 국가 예상급의 보물이 가득 실려 있었죠. 하지만 그해 9월 플로리다 해안 인근에서 허리케인을 만나 침몰. 스페인 정부는 수백 명의 잠수부를 동원해 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350년 동안 이 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985년 미국의 보물 사냥꾼 멜 피셔가 드디어 아토차의 잔해와 보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탐사에 참여한 그의 아들과 며느리가 사고로 사망, 발굴 참가자 중 일부는 원인 불명의 질병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에메랄드 반지를 만진 사람은 며칠 안에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배에는 단지 보물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저주가 실려 있었던 걸까요? 2. 인도양의 드와르카 유적. 신화인가 고대 문명인가? 2001년 인도 해양고고학팀은 구자라트 해안에서 기이한 구조물을 해저에서 발견합니다. 수심 40m 지점, 바닷속의 도로처럼 반듯한 벽, 집터 형태, 정교한 조각 문양이 있었던 것.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구조물이 9,000년 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공식 역사학에 따르면 인류가 아직 정착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던 시기죠. 이 유적은 힌두 신화에서 신 크리슈나가 통치하던 전설의 도시 드와르카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게다가 유적 근처에서 발견된 도자기 파편 일부는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었고, 일부 구조물은 마치 폭발로 으스러진 듯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 핵전쟁의 증거라 주장하기도 했지만 주류 학계는 외면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여전히 바닷속에 남아있고 사람들은 이 도시가 역사가 지워버린 고대 고등문명의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3. 오크 섬의 미스터리 구덩이. 보물이냐 함정이냐? 1795년 캐나다 오크 섬에 사는 한 소년이 땅에서 이상한 함몰을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파보니 목재가 층층이 깔려있는 인공적인 구조였고 더 파내려갈수록 진흙과 코코넛 섬유가 섞인 복잡한 층이 나옵니다. 이 구덩이의 깊이는 무려 100m 이상. 그 안에서는 기계식 장치, 고리, 뚜껑, 괴문자 등 복잡한 장비가 발견되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템플 기사단의 보물이나 셰익스피어의 원고 혹은 성배가 묻혀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파내려갈 때마다 구덩이에는 갑자기 물이 차오르며 작업이 무산됩니다. 심지어 6명이 이 구덩이 때문에 사망하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대한 함정이라 믿게 되죠. 이 구덩이는 지금도 방송 다큐멘터리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 안티키테라 기계. 고대의 인공지능? 1901년 그리스 근해에서 침몰한 선박에서 이상한 금속 조각이 발견됩니다. 부식되어 형태를 알 수 없었지만 후에 엑스선 분석으로 이 안에 복잡한 톱니네마키와 기어 수십 개가 내장된 사실이 드러났죠. 이 기계는 천체의 움직임, 일시월식, 별자리 주기까지 예측할 수 있었고 사용 연대는 기원전 100년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의 기술로는 이 정도 정밀도를 구현할 수 없었다는 것. 이 기계는 고대의 천문 컴퓨터 아니면 현대인이 과거에 떨어뜨린 장치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만약 안티키테라 기계가 당시 그리스 과학 수준의 정점이었다면 나머지 고대 유물들은 오히려 일부러 기술이 퇴보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괴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보물선, 실제로 발견된 유물들,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가 진실을 감추고 있는 듯한 수상한 기록들입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의 영역이 아니라 잊혀진 문명, 인류의 실수, 심지어 미지의 존재까지 숨겨진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바닷속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쓰지만 사실은 거의 90%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 속 마법 재료, 바로 소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금이 단순히 음식에만 쓰인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사실 이 작은 결정체 하나만으로 청소, 냄새 제거, 피부 관리, 전자제품 수명 연장, 심지어 에너지 정화까지 가능하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소금의 진짜 능력,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일상 속 고급 꿀팁 15가지를 차분히 하지만 놀라움 가득하게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1. 냉장고 탈취제보다 강력한 천연 탈취 폭탄. 종이컵에 소금 2큰술과 베이킹소다 1큰술, 레몬즙 몇 방울 섞기. 냉장고 안에 두면 악취 흡수력 탁월. 하루 이상 지나면 소금 결정이 악취 분자를 포획. 2. 베개 속 진드기 퇴치. 베개 속 습기와 진드기 제거를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살짝 분사. 햇빛에 말리면 알레르기 원인균 90% 이상 제거. 세탁 대신 가볍게 리프레시하는 법. 3. 생화 오래가게 만드는 소금 한 방울. 꽃병물에 소금 한 꼬집. 설탕, 식초, 영양과 살균 동시에. 소금이 박테리아 증식을 마감물이 더 깨끗하게 유지됨. 무향료 방식으로 향기 유지 가능. 4. 스펀지 살균과 냄새 제거. 물에 소금을 진하게 타서 스펀지를 5분 담그기. 95% 이상 박테리아 제거됨. 생활비 아끼는 소금 꿀팁. 5. 은 제품 광내기. 볼에 소금과 베이킹소다, 알루미늄 후일을 넣고 뜨거운 물 부으면 산화되는 제품이 원래 광택으로 복원. 과학적 원리. 전자 교환 반응. 6. 옷에서 땀 얼룩 없애는 법.
물에 소금 섞어 얼룩 부위에 문지르고 헹구면 노란 땀 자국 사라짐. 특히 흰옷 관리에 탁월. 수건, 침대복까지 활용 가능. 7. 식칼녹 방지. 사용 후 소금과 식용유를 살짝 섞은 천으로 칼날을 닦아줌. 녹 방지. 날카로움 유지. 스테인리스보다 탄소 강칼에 효과적. 8. 전자레인지 청소 마법. 물 1컵, 소금 1큰술, 식초 1큰술을 전자레인지에 5분 돌리면 스팀, 소금 살균 효과로 찌든 때 자동 분리. 천연 세제 대체 가능. 9. 소금 목욕, 피부 디톡스 효과. 입욕제에 소금과 식초를 넣으면 피부 진정과 각질 제거. 바다 소금일수록 미네랄 효과 큼. 특히 지성 피부에 적합. 10. 발냄새 제거 조격법. 물에 굵은 소금과 티트리 오일 몇 방울. 강력한 항균 작용. 땀샘 진정. 피부 연화. 운동화 신고 장시간 일하는 분들에게 최고. 11. 불면증을 낮추는 소금 심리요법. 자기 전 베개 옆에 소금 주머니 두기. 정전기 억제. 공기 정화. 은은한 심리적 안정 효과 보고됨. 12. 물을 더 빨리 끓게 만드는 법. 물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오히려 더 빠르게 끓는다는 실험 결과도 있음. 과학적으로는 끓는 점 상승이지만 열 전달 촉진으로 빠른 김 형성. 13. 개미 퇴치법. 소금물을 진하게 타서 개미 통로에 분사하면 퇴치 가능. 개미의 후각 수용체 마비. 화학 살충제 대체 가능. 14. 고기 육즙 보존 꿀팁. 굽기 직전에 소금을 바르는 게 아니라 30분 전에 미리 간하기. 삼투압 작용으로 육즙이 안쪽에 응축. 밖은 바삭 속은 촉촉 비결. 15. 소금 정화 의식. 에너지 클렌징. 일본, 한국, 티베트 등에서 소금은 잡기.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상징. 문턱에 소금 뿌리기, 입구에 소금물 두기 등. 스피리추얼 관점의 응용. 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소금 활용 꿀팁 15가지. 어떻게 보셨나요?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과학과 지혜, 그리고 인류가 전해온 민간요법까지 함께 알고 나면 그저 소금 한 줌이 작은 기적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치약, 그 속에 감춰진 진실과 거짓,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치약을 많이 짜면 더 잘 닦일까요? 하얀 치아가 진짜 건강한 걸까요? 미백 치약은 효과가 있을까요? 이 영상 하나로 치약 광고의 함정, 과학적 근거 없는 상식, 그리고 치약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진짜 영향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무서운 때론 웃긴 치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 치약의 기원은 거의 돌이었다. 고대 이집트인. 태운 동물 뼈, 가루, 식초 혼합. 초기 치약. 로마인. 뇨로 양치. 암모니아 성분으로 치아 미백. 고대 중국. 삼나무 껍질, 소금, 인삼가루를 사용. 현대 치약은 겨우 19세기 후반부터 등장. 진실. 우리가 쓰는 치약은 사실 꽤 최근 문명. 2. 치약은 필수일까? 과연 치약이 없으면 양치가 무용지물일까? 치약 없이 칫솔질만 잘해도 충치 예방 가능. 치약은 보조제일 뿐 주된 기능은 칫솔의 기계적 작용. 거짓. 치약이 없으면 양치를 못한다는 믿음. 3. 거품 많이 나야 잘 닦인다. SLS는 거품만 풍성하게 만들 뿐 세정력과 무관. 오히려 민감성 잇몸에는 자극과 염증 유발 가능. 아이용 치약엔 종종 SLS가 빠짐. 거짓. 거품. 클린 아님. 4. 미백 치약. 하얀 치약. 대부분 표면 착색만 제거, 미백 효과는 극히 미미. 과도한 연마제로 오히려 범랑질, 손상 위험. 진짜 미백은 과산화수소 기반 제품이 필요함. 절반의 진실. 광택은 줄 수 있어도 하얘지는 건 거의 아님. 5. 치약 짜는 양 광고처럼 한가득 맞을까? 광고에서처럼 브러쉬 가득 짜는 건 과도한 사용. 성인 기준 완두콩 크기가 적정. 어린이는 쌀알 크기 이상은 삼킬 위험 있음. 거짓. 많이 짜야 잘 닦인다는 건 마케팅. 6. 불소 정말 필요한가? 독은 아닌가? 불소는 충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과용 시 불소증 위험,
미국에선 수돗물에도 불소 투입, 한국은 치약으로만 보충. 성인은 1000ppm 이상 추천, 아이는 저불소 제품 사용 권장. 진실 플러스 주의. 적정량은 필수, 과용은 독. 7. 자연 유래 치약이 더 안전할까? 천연 성분 강조된 제품 과연 안전할까? 민트 대신 정향, 생강, 자몽씨 추출물. 효과는? 보존제가 없으면 오히려 박테리아 번식 가능성 높음. 절반의 진실. 성분보다 제조 방식이 더 중요. 8. 치약으로 얼굴 여드름을? 민간요법으로 여드름 위에 치약 바르기 유행. 실제로 건조는 되지만 피부 장벽 파괴, 색소 침착 위험. SLS, 멘톨, 트리클로산 성분이 피부 자극, 거짓 플러스 위험. 절대 권장하지 않는 사용법. 9. 치약으로 반지 광내기, 시디기스 제거 가능? 치약 내 미세 연마제가 실제로 금속 광내기 가능. CD나 스마트폰 화면, 도자기, 변기 등의 사용도 가능하지만 코팅 제거나 흠집 심화 우려. 진실 플러스 주의. 단 비추천. 10. 치약의 색깔별 줄은 성분 코드일까? 파란색은 화학, 초록은 천연. 완전한 루머. 색깔줄은 단순 제조 공정상 시각 분리용. 거짓. 소비자 혼동을 부추기는 인터넷 괴담. 자,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 사용하는 치약 속에 감춰진 진실과 거짓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믿고 썼던 치약, 이제는 더 똑똑하게,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당신의 건강한 치아는 비싼 치약이 아닌 올바른 선택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여행에서 흔히 들르는 도시 타이베이. 뜻은 단순하죠. 한자로 대북, 대만의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름이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생겼을까요? 왜 하필 대라는 한자를 썼을까요? 타이베이라는 이름이 일본에 의해 체계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타이베이의 옛 이름인 다다오청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타이베이 지명의 숨은 이야기들을 파헤쳐 봅니다. 대만 원주민부터 식민사, 정치적 상징까지. 단순한 도시 이름 속에 숨겨진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펼쳐집니다. 1. 타이베이 이전의 이름. 다다오청과 멍자의 시대. 19세기 초까지 타이베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음. 가장 번성한 지역은 멍자, 지금의 마나. 원주민어에서 유래된 멍자. 카누가 머무는 곳. 상인들은 다다오청을 중심으로 무역활동. 타이베이는 항구가 아닌 내륙 행정구역이었다. 2. 타이베이라는 행정명칭의 등장. 청나라의 행정구획 변화. 1875년 청나라가 타이 완성 분리하면서 북부 간할 필요. 당시 타이난 중심이었던 통치구조를 북쪽으로 확대. 대만 북부를 대표하는 관청. 타이베이부 신설. 이름은 대만의 북쪽이라는 단순한 의미지만 사실은 행정적 필요에 따른 정치적 지명. 3. 대의미. 단순한 지명이 아닌 상징. 대자는 사실 타이완의 약자로 자주 쓰임. 대는 원래 높은 곳, 재단이라는 뜻도 포함. 제사와 정치 권력이 함께 쓰인 상징 문자. 타이베이는 단순한 방위가 아닌 통치의 중심지라는 선언. 즉 북쪽의 타이완이 아니라 타이완의 북쪽 수도. 4. 일본 식민지 시절의 명명체계. 타이베이 고정화 과정. 1895년 청일전쟁 이후 대만이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행정지명이 일제히 정비됨. 타이베이가 일본식으로 타이오크로 고정됨. 이후 50년간 일본은 타이베이를 대만 본토 통치본부로 활용. 철도, 시장, 공공건물 등 일본식 도시계획이 집중됨. 타이베이는 정치적 중심지로 변모. 5. 타이베이의 발음은 왜 타이페이인가? 로마자 표기의 혼란. 대북은 병음 표기로는 타이베이.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타이페이라는 일본식 로마자 표기 유지. 왜 바꾸지 않았을까? 외교적 혼란 방지. 국제 인지도. 중국과의 긴장 관계 속 정치적 선택. 현재 대만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타이페이 표기 유지. 6. 잃어버린 이름들. 멍자, 다다오청의 문화적 복권. 2000년대 이후 타이완 내에서 지역 역사 복원 운동 활발. 마나 지역은 과거 이름인 멍자로 불리길 원함. 다다오청은 현재 복고풍 관광지로 변모했지만 본래 무역 중심지였던 위상은 사라짐.
타이베이 이름이 통합하면서 지역 정체성들이 소멸된 역사. 7. 타이베이는 수도인가 가상도시인가? 국제정치 속의 이름. 국제적으로는 타이완 수도는 타이페이로 불림. 그러나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는 타이완 자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 IOC에서는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명칭 강제. 타이베이는 실제 수도이지만 국제사회에선 중국 지방 도시로 분류되는 모순. 이름이 정체성과 외교의 상징으로 작용. 8. 도시 이름에 담긴 시대의 무게. 타이베이는 단순한 방향 지명이 아닌 원주민의 흔적, 청해 행정력, 일본 식민 통치, 국제 정치의 유산이 집합된 이름. 이 이름 하나의 민족, 역사, 정체성이 녹아있음. 타이베이의 이름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정치적 상황, 대만 독립 문제 등에 따라 미래에는 이름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함.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부르는 타이베이라는 이름에는 수백 년 동안의 정치적 계산, 역사적 사건, 사라진 이름들의 흔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름 하나가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말해주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도시의 지명 속 미스터리와 진실,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